렉티오 18 로마인의 음식. 이탈리아 어머니들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시험을 못 보고 오면 다이수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힘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엄마는 아이를 데리고 근처 아이스크림 가게나 과자와 조각 케이크를 파는 가게로 데리고 가 단 것을 사 먹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우울할 때 먹기 좋은 것이 티라미슈입니다. 티라미슈는 달콤하고 부드러운 맛이 일품이어서 시험을 못 본 것도 금방 잊게 하는 명약 중의 명약입니다. 그런데 티라미슈라는 말이 참 재미있습니다. 이탈리아어로 티라미슈는 끌어당기다, 잡아 끌다 라는 의미의 타동사 티라레의 2인칭 명령 형태인 티라에 직접 목적어 미가 결합하고 여기에 방향을 가리키는 위에, 위로를 의미하는 전치사 수가 합쳐서 나를 위로 끌어올리다 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티라미슈의 이름은 이 케이크를 먹으면 울적했던 기분이 사라지고 기분이 좋아진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중간고사가 끝나고 시험 성적 때문에 얼굴빛이 어두웠던 학생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면 눈빛이 반짝거립니다. 꼭 다른 이야기를 더 들려달라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면 시험을 치르느라 고생한 학생들에게 작은 선물이 될 수 있도록 로마인의 음식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합니다. 로마인의 하루 세끼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로마인은 아침 식사로 치즈와 꿀, 마른 과일을 먹었고 점심은 간식처럼 간단히 때웠습니다. 고대 로마인의 참다운 식사는 저녁 식사로 해가 질 무렵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서 밥을 먹었습니다. 저녁 식사에는 전식과 후식을 먹었는데 전식은 입맛을 돋우는 전체 요리와 육류나 생선이 나오는 주 요리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전식이 끝나면 후식으로 여러 가지 과자를 먹었어요. 음식과 관련해서 로마인의 조리법을 읽게 된다면 라틴어로 데구스티부스 논 에스트 디스푸탄듐이라고 말하는 것을 이해할 겁니다. 이 말은 맛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없다라는 뜻으로 더 말할 필요 없이 맛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로마의 음식 문화가 상당히 발달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로마인의 음식 가운데 가장 일반적인 전체 요리는 아피치오인데요. 삶은 달팽이, 닭의 모래주머니와 사탕무, 파, 샐러리 등의 채소를 함께 삶습니다. 여기에 올리브유, 포도주와 식초, 다마스쿠스산 다진 자두, 후추, 생강과 달걀을 넣어 섞고 그 위에 전분가루, 건포도, 스위트 와인, 신맛이 나는 소스와 아욱잎을 뿌려줍니다. 이렇게 하면 지중해식 샐러드인 아피치오가 완성됩니다. 그리고 로마인의 오늘날 흔히 먹는 빵이나 파스타는 알지 못했어요. 그 대신 밀가루에 올리브유와 소금을 뿌려 구운 크고 둥근 포카치아와 지금의 피자 비슷한 것을 빵 대용으로 먹었습니다. 로마인의 전식은 육류나 생선을 먹었지만 오늘날처럼 전체 요리를 먹은 다음 첫 번째 요리를 먹고 두 번째 요리를 먹는 식습관은 근대에 생긴 겁니다. 이탈리아 사람은 전체 요리 후 첫 번째 요리로 파스타를 먹고 두 번째 요리에서 육류나 생선을 먹습니다. 로마에서는 그리스도교가 국교가 되면서부터 생선 요리는 주로 금요일에 먹는데 그리스도가 순환하고 죽은 날인 금요일을 기리며 통회의 마음으로 육류 대신 생선을 먹는 풍습이 전해 내려온 겁니다. 로마인들이 먹었던 육류 중에서 특이한 것들을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그중 깜짝 놀랄 만한 것이 있는데 바로 기니피그의 일종인 쥐입니다. 로마인들은 이 고기에 돼지고기, 소시지, 후추와 잣, 각종 소스를 넣어 화덕이나 냄비에 익혀 먹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로마인들이 키웠던 반려동물 중에는 고양이와 족제비과에 속하는 흰 가슴 담비가 있는데 애완용으로 키웠던 것이 아니라 집쥐를 잡게 하려는 게 목적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가금류 가운데에는 타조와 홍학, 앵무새 요리를 즐겼습니다. 타조는 후추와 허브, 꿀, 겨자, 식초와 올리브유로 양념하여 삶아 먹었고, 학은 무와 다른 채소를 넣고 후추와 허브, 전분으로 양념하여 삶아 먹었다고 해요. 항구 도시나 강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생선 요리를 무척 좋아했습니다. 요리법은 생선에 소금을 넣어 끓이거나 삶거나 튀겨 먹는 정도로 단순했지만 연어의 알과 내장은 오늘날의 통조림 형태로 가공하여 영국에 주둔한 로마 병사의 영양 공급을 위해 보냈습니다. 그 가공 공장은 스페인 남부 클라우디아에 있었다고 합니다. 계란은 주로 프라이를 해서 먹었습니다. 포도 식초에 졸이거나 올리브유에 후추와 허브 잎을 뿌려 구워 먹거나 후추와 잣, 꿀과 식초를 넣어 익혀 먹었어요. 로마인의 요리에서 채소는 음식의 기본 재료를 넘어 찻잎이나 약재를 우려낸 것까지 포함했고, 로마인들은 설탕을 몰랐기 때문에 설탕 대신 꿀을 사용했습니다. 또한 과일을 저장하는 것이 몹시 중요했는데 과일 종류에 따라 끓이거나 꿀을 담그거나 포도액으로 덮어 저장했습니다. 과일 보존법을 아는 것이 로마 요리사의 중요한 능력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죠. 바로 술입니다. 예상했겠지만 로마인들의 술은 포도주였습니다. 다만 포도주를 그냥 마시지 않고 항상 물에 타서 마셨어요. 맛있는 포도주가 무척 귀했기 때문에 포도주에 꿀, 독주나 샤프란 등을 섞어서 마셨습니다. 로마 시대 때 귀한 포도주는 볼시 지방에서 만들었는데요. 볼시는 옛 지명으로 오늘날 포르시노네, 론굴라, 사트리코, 아르피노 등이 속하는 지역입니다. 로마 시대 최상의 포도주 산지는 팔레르노와 마시코입니다. 이곳은 오늘날 이탈리아 남부 캄파니아 주에 속하는 고대 도시로 지금도 여전히 포도주 애호가들 사이에서 포도주 산지로 유명해요. 제국이 팽창하면서 포도주의 소비가 늘어나자 로마 인근 도시와 이탈리아만으로는 공급에 한계가 있었어요. 결국 포도 농장은 로마군의 점령지인 스페인과 프랑스 전역으로 퍼져 현지에서 자체적으로 포도주를 생산하고 소비하게 했습니다. 로마인에게 양조 기술은 정확성이 요구되는 기술이었습니다. 그리스인은 과음만 하지 않는다면 포도주는 영혼의 해방자이자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의 내면적 자아에 더 깊이 도달할 수 있게 해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영향 때문에 로마인도 똑같이 포도주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조주의 신성함은 먼 옛날 그리스인이 디오니소스라고 부르고 로마인이 바카스라고 부르던 술의 신에 대한 경배와 연결됩니다. 그 뒤 포도주는 필수적인 음식으로 여겨져 노예들에게도 하루에 1리터 정도를 배급했습니다. 반면 맥주는 북부 게르만족의 수입 음료로 과실주를 선호하는 로마인들은 맥주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로마인의 식문화에서 빠뜨릴 수 없는 것이 바로 연회입니다. 연회를 통해 당신의 식문화뿐만 아니라 복식문화와 사회상까지 엿볼 수 있는데요. 연회에 초대된 사람들이 노예들과 함께 도착해 집에 들어서면 자유롭고 편안하게 행동할 수 있도록 실내용 샌들과 일명 신테시스라고 하는 그리스풍의 소매가 없고 무릎까지 내려오는 가볍고 헐렁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이렇게 편안한 복장으로 갈아입는 것은 화려하고 격식이 있는 옷을 그대로 입고서는 비스듬히 누워서 음식을 먹기에 불편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로마인의 복식 문화가 화려했을 것이라고 짐작은 했지만 구체적인 의복의 형태는 자세히 알 수가 없었는데요.
터키 이스탄불에 있는 성 소피아 성당에서 프레스코화 하나가 발견되면서 로마인의 복식을 엿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소피아 대성당은 동로마 제국이 폐망한 뒤 이슬람 사원이 되었고, 이전의 그리스도 교회의 흔적을 감추기 위해 그 위를 모두 이슬람 문양으로 덧칠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그 덧칠이 떨어져 나가면서 원래의 그리스도교 장식인 프레스코화의 일부가 발견되었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 로마인의 복장이 얼마나 화려했는지, 또 로마인이 왜 실내로 들어가면서 신테시스라는 옷을 입고 식사를 했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손님은 저녁 연회에 참석하면 3명의 노예가 곁에서 시중을 듭니다. 우선 도착한 손님의 이름을 소개하는 노예인 노멘클라토르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지배인 격으로 연회의 책임을 맡는 스트룩토르라는 노예가 연회의 메뉴를 정하고, 음식이 준비되면 카르프토르라고 부르는 노예가 먹을 것을 먹기 좋게 잘라 나누어 줍니다. 또한 공화정 시기에 이르러서는 비스듬히 누워서 점심을 먹는 것과 저녁 식사를 위한 특별 공간을 준비하는 것이 일반화되었습니다. 비스듬히 누워 식사를 하기 위해 로마인은 3개의 침대와 같은 좌식을 다음과 같이 배치했습니다. 각각의 침대와 같은 좌석에서 3 부류의 손님을 맞을 수 있는데, 그 각각의 자리는 상석, 중석, 하급자석으로 구분되었습니다. 왕정 시대부터는 침대형 식당 좌석이 그리스어 알파벳 시그마형으로 바뀌었는데, 이 좌석은 8명까지 앉을 수 있었어요. 제일 높은 사람이 가장 높은 사람이 가장 모퉁이 자리에 앉고, 하급자들은 서로 몸이 맞닿은 채로 음식을 먹었다고 합니다. 일반 연회가 소박한 저녁 식사였다면, 특별 연회는 늦은 저녁 시간까지 호화롭게 이어졌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어린 아이들이 와서 식탁을 정리했고, 젊은 하인들에게는 향수를 뿌리고 화관을 씌워 그들 가운데에서 음주에 봉사할 연회의 지배인과 바텐더를 뽑았습니다. 이들이 필요했던 이유는 로마인들 가운데 포도주에 물을 타서 마시거나 포도주를 뜨겁게 해서 마시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여름에는 찬물에 화이트 와인이나 레드 와인을 몇 방울 타서 마시기도 합니다. 반면 몸에 한기가 느껴지고 감기 기운이 있을 때는 화이트 와인을 중탕에 알코올을 날려버리고 마시면 온몸에 열기가 돕니다. 바텐더는 술 항아리에 담긴 포도주를 국자로 손님들의 잔에 퍼주었고, 따뜻한 포도주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뜨거운 물에 담긴 가죽 주머니에 포도주가 담긴 잔을 넣어 따뜻하게 데운 후 내주었습니다. 시인들은 이를 여과하다라는 의미의 리쿠오라는 동사로 사용하게 됐는데, 리쿠오르라는 단어에 알코올 음료나 술이라는 의미가 추가된 것은 그런 이유 때문이죠. 그래서 영어에서도 철자 그대로 리퀴르라고 사용합니다. 잔에 술이 모두 차면 건배를 하고 광대가 나와 재미있는 이야기와 춤으로 간단한 쇼를 펼칩니다. 그 밖에도 칠현금을 타는 악사와 합창 반주의 플루트 주자와 캐스네츠를 치며 춤추는 여자처럼 생긴 남자 무기, 줄타는 광대, 익살 광대 및 만단가 등이 연회의 분위기를 돋우었습니다. 여자처럼 생긴 남자 무인은 치네두스라고 불렀는데, 이들은 통상 14세에서 20세의 남성으로 동성애의 상대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로마 시대는 동성애가 합법이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 로마법상으로도 동성 간의 성행위나 추행은 남성 간의
음란죄라고 하여 민회의 정무관이나 안찰관에 의해 제소되었습니다. 또한 동성 간의 성행위는 기원전 149년 스칸디나 법에 의해 따라 동화 1만 또는 금화 100립의 벌금형에 처해졌어요. 금화 한 립은 대략 3.75g이므로 금화 100립은 375g의 금액입니다. 이 금액을 오늘날 시세로 환산하면 대략 2천만 원에 가까운 금액인데요. 이를 인플레를 감안해서 역으로 추정하면 천문학적 금액의 벌금임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오해의 여지가 없어야 합니다. 당시 로마 제국이 동성 간의 성행위를 금지시킨 것은 윤리적 이유라기보다 국가 전략적인 이유에서였으니까요. 미래 산업의 자원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혼인과 가정을 통해 인구가 증가해야 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시선으로 보자면 동성애는 생산적이지 않았던 것이죠. 다시 연애 이야기로 돌아가 로마인의 음식에 대한 내용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지식층의 경우 저녁 연회에서 책을 읽어주는 노예가 철학 문구나 문학 책을 읽어주기도 했는데요. 이 전통은 로마 카톨릭 교회의 수도원에 전수되어 수도원의 저녁 식사 때 회원들 가운데 한 명이 나와 성서나 자기가 몸담고 있는 수도회의 규칙을 읽어주는 관습이 정착됩니다. 강의 중에 이런 로마인들의 생활상을 이야기해주면 학생들은 훨씬 덜 지루해하고 흥미진진해합니다. 사실 라틴어 수업이라고 해도 문장 자체를 모두 쪼개 분석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듣는 사람은 지루해지기 십상이죠. 게다가 어려운 말이다 보니 어디 가서 배운 대로 이야기하거나 아는 채 하기가 쉽지 않은데 지엽적이긴 하지만 로마인들의 생활에 대한 이야기는 다른 곳에서도 대화 소재로 삼기 좋습니다. 재미있어서 기억에 오래 남기 때문입니다. 사실 어른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의 학창 시절을 생각해 보면 수업 내용은 잘 기억나지 않지만 선생님들의 첫사랑 이야기나 영화 이야기 같은 건 오래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라틴어가 역사, 문화, 예술 등 다방면으로 영향력이 대단했던 언어라는 점 때문에 학생들에게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라틴어를 공부해서 좋은 점은 남들 앞에서 현학적 허세를 부릴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요. 어떤 친구는 이 말을 살짝 진담으로 받아들여 허세를 위해 공부하다니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남들이 잘 모르는 걸 내가 안다고 해서 안다는 데서 오는 즐거움도 상당히 큰 것이죠. 어떤 동기든 공부를 해 나가는데 도움이 된다면 그걸 10분 이용해서 공부의 동력을 만들어 나가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조금은 지루했을 라틴어 공부 중에 로마인의 생활 이야기가 활력이 되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